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규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책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사실은 누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붙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물론 등화가친이라 해서 책을 읽으면 불을 켜야 되죠. 그래서 불을 켜놔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또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이제 독서 운동을 열심히 벌였는데 가만 보니까 가을에 전부 다 놀러 다니느라고 책을 안 읽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도서 판매량이 적은 때가 가을이었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는 책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씨도 덥기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일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날씨도 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있는 이때쯤 돼서 가을에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곤 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안 중요하고요.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에 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달과 육펜서,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실제 세 번째까지는 주로 군불된다 할까요? 주변 상황을 얘기해서 쭉 왔다면은, 이제 소설에서 소위 말하는 발단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소설의 구조를 반드시 모든 소설이 그렇게 딱 따르지는 않지만은 소설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요, 발전이 절결이라는 거 합니다. 저는 그 앞부분을 그렇게 외우거든요. 발전위 절결. 발 같으면 발단이구나, 전개구나, 그 다음에 발전위라 했죠. 위기구나, 그 다음에 절정이구나, 그 다음에 결말,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소설이 이 같은 5단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보신다면은 이제 제대로 발단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는 쪽에 이때까지 얘기가 됐다면은, 이제 와서 마침내 찰스 스트릭랜드가 등장하면서 곧바로 찰스 스트릭랜드는 정상적인 가정생활, 그러니까 정권맨으로서의, 또 중산층으로서의 두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어느 날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린 남편을 이제 찾아가는, 파리로 찾아가는 일인데,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에 그 부인이 생각할 때는 이 화자에게, 이 저자죠, 그러니까 화자에게 이거를 좀 의뢰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갔을 때는 아예 만나주질 않을 것 같다든지 문전박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10마디 말도 못 나눠본, 그저 한번 같이 모임에서 식사해 본 정도에 불과한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그 부인은 화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화자는 나름대로의 소명을 갖고 가죠. 그런 한 집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리로 갔습니다. 런던에서 이제 파리로 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찰스 스트릭랜드가 묵고 있다는 호텔로 찾아갑니다. 호텔로 찾아갔더니 웬걸 아주 부유한 호화로운 그런 호텔이 아니고 중류도 못 낄 뿐더러 아주 하루에 해당되는 그런 허름한 호텔에 있는 데다가 막상 만나본 스트릭랜드의 몰골조차도 형편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외의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그 아리따운 젊은 여자하고 같이 있을 거다 했는데 여자는 전혀 없고 혼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서 그러면은 압센트라도 한잔하고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해서 클래식 거리를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클래식 거리를 나가면서 클래식 거리에서 술 마시고 밥 먹어,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대화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참 새로운 뭐가 열리는구나. 그는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가 바람나서 나가버리는 것,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구설수에 올렸는데 막상 만나 보니 전혀 아닌 겁니다. 그 얘기에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할 내용을 전체를 한번 요약한 부분을 들어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정말 한 남자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나버린 이야기입니다. 바로 서머신 몸의 그 유명한 소설, 달과 유펜스죠. 이 남자, 찰스 스트리클랜드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잘 살던 증권 중개인이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그냥 헌신착처럼 내팽개치고 사라져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화자인 나에게 임무가 하나 주어져요. 바로 상식의 궤도를 벗어나버린 스트릭랜드를 다시 정상적인 세계로, 그러니까 런던으로 데려오라는 거죠. 의무와 이성, 이 두 가지를 무기 삼아 파리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도착한 파리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반듯하고 질서정연한 런던 사회, 다른 한쪽은 소설에서도 온갖 천박한 로맨스로 가득 찼다고 표현될 만큼 혼돈스럽고 뭔가 날것의 생명력으로 꿈틀대는 파리의 뒷골목입니다. 이런 곳에서 런던의 상식과 논리가 통할 리가 없겠죠. 이미 게임은 시작부터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화자가 스트릭랜드를 만납니다. 화자는 문명사회의 모든 상식을 동원하죠. 이걸 소설의 제목에 빗대어 말하자면 바로 육펜스의 논리입니다. 돈, 명예, 가족, 책임감,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이겁니다. 부인께서 몹시 슬퍼하시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법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죠. 아내에 대한 연민, 남편으로서의 의무, 이걸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스트리클랜드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와, 정말 무심하지 않나요? 이 한마디에 화자가 애써 쌓아올린 상식이라는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그냥 허공에 튕겨나간 거예요. 화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아내는 그렇다 치자. 그럼 이건 어떠냐? 하고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아이들 생각도 하셔야죠. 이건 정말 치트키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더 과관입니다. 상관없소. 딱 두 단어. 이 말은 그냥 나 애들한테 관심 없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의무라는 가치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회와의 완전한 단절선언 같은 겁니다. 결국 이 대화는요, 서로 말이 통하는 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절대적 비공약성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서 비교하거나 측정할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스트리클랜드는 화자의 논리를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논리가 작동하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가버린 거죠. 자, 이렇게 상식적인 설득이 하나도 먹히지 않으니까 화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여자 문제구나. 그쵸? 이게 그나마 가장 상식적인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주한 진실은 불륜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소. 근데 이게 저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 뉘앙스는 뭐랄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사로잡힌 사람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자연재해처럼요. 소설은 이 욕망을 단순한 열정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 정리된 것처럼 이건 거의 통제 불가능한 힘에 가깝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강박, 마치 어떤 병에 걸렸거나 악령에 씌인 것처럼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스트리클랜드 본인도 이걸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나는 그려야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어? 일단 헤어나와야지. 안 그러면 빠져 죽으니까.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 그리는 겁니다. 이건 생존 본능인 거죠.
이 시점에서 이 소설의 갈등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개인 대 사회의 갈등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건 한 인간 대 그 내면의 악마와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족, 사회, 명예 같은 것들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화자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자를 뒤로하고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애쓰기 시작하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나이 마흔에 하던 일 집어치우고 처자까지 버린 채 그림을 그리겠다는 남자는 없어요. 여자가 생기지 않고서야. 그렇죠. 이게 그들의 세계, 즉 6펜스의 세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인 겁니다. 다른 가능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족들은 스트리클랜드가 다른 여자랑 돈 걱정 없이 파리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여자한테 질려서 돌아올 거라고 믿죠. 이게 바로 6펜스의 서사입니다. 하지만 실제 스트리클랜드의 현실, 즉 달의 서사는 어땠나요? 춥고 배고픈 다락방에서 거의 무일품으로 오직 그림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죠. 가족의 상상은 논리적이었지만 진실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스트리클랜드 부인에게 이 불륜이라는 상상이 오히려 한 줄기 실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상대가 사람이라면 싸워볼 만하잖아요. 내가 더 매력적이면, 내가 더 잘하면 남편을 다시 뺏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건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게임이었던 거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면 다 끝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어떤 관념 때문에 자기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경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경쟁 상대조차 아니었던 거죠. 그의 세상에서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녀의 사랑은 순식간에 끔찍한 증오로 바뀝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서 굶주리다가 몹쓸병에 걸려서 몸이 다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저주, 정말 무섭죠. 이건 그냥 남편을 뺏긴 여자의 질투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인간이 내뱉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가장 큰 모욕은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관념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스트리클랜드 부인에게 남편의 선택은 개인적인 배신을 넘어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아온 6펜스의 세계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소설의 핵심 주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클랜드의 이 기나긴 여정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차라리 하나의 현실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로 넘어간 일종의 형이상학적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의무와 관계가 중요했던 우리들의 세계에서 오직 창조라는 법칙만이 존재하는 고독한 우주로 완전히 건너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정말 불편하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과연 인간성을 배반해야만 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위대한 예술이라는 달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삶이라는 6펜스를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기쁜 질문에 함께 고민해주신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갑자기 화가의 길을 걷겠다고 파리로 떠나버리는 그런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해서 이제 화자는, 그러니까 서술자지요. 또는 여기에 나오는 나는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임무를 띠고 그렇게 파리로 갑니다. 가서 실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파리로 가서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펜스적인 것, 지난 시간에도 6펜스와 달이라는 걸 비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또다시 이 부분에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손에 잡히고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일상적인 것들이고 자그마한 것들입니다.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6펜스적인 방식으로 가서 접근해 봅니다. 그럴 때는 웬걸 전혀 다른 방식의 이게 먹히지를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압니다. 한마디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얘기죠. 결국은 이 같은 예술 정신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꼭 매여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있는 마치 달을 바라보듯이 이상을 바라보듯이 그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인데 우리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림 그리려고 집 나가는 거다. 그 사람 사정이지.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가만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6펜스적인 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6펜스적인 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나 여기만 묶여져 있을 경우에 그야말로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달이라는 것 또는 이상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이런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화를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가장 큰 문제는 예술은 그러면은 무언가라는 생각입니다. 참 큰 문제죠.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으로 낯떨어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쭉 끌고 가면서 달과 6편수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소설의 발단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첫 발단 부분에서 이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처음에 당연히 6편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인은 또 어떡할 겁니까? 또 아이들은 어떡할 겁니까? 뭐 이런 쪽으로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그게 안 먹힌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고받는 대화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첫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시 거리는 그 시간이면 늘 붐볐다. 상상력이 활발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온갖 천한 로맨스에 빠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회사원과 여점원들, 오늘의 드발자크의 소설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노인들,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 먹고 사는 갖가지 직업의 남녀들이 있었다. 파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리에는 늘 사람들의 피를 달아오르게 하고 뜻밖의 일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활력이 넘쳐 흐른다. 파리를 잘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요. 신혼여행 때 와보고는 처음이요. 지금 그 호텔은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싼 데를 물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었어. 압생트가 나왔다. 우리는 녹아드는 설탕 위에 근엄한 태도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우선 제가 찾아온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말을 꺼내자니 쑥스러운 기분이 없지 않았다. 그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렇잖아도 조만간 누가 찾아오리라 짐작은 했어. 에이미에게서도 여러 차례 편지가 왔었으니까.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도 잘 알고 계시겠군요. 편지는 읽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여유를 가지려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맡은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준비해 두었던 말들, 때론 애조를 띠고 때론 붕괴하는 웅변적인 수사가 이 클리시 거리에서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가 갑자기 킥킥 웃어댔다. 골치 아픈 일을 맡았죠? 글쎄요. 여보시오. 거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 기분 좋게 저녁이나 합시다. 나는 머뭇거렸다. 부인께서 몹시 슬퍼하시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 말을 할 때의 그 더할 나위 없는 냉담함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 냉담함 때문에 한순간 당황했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고는 성직자인 헨리베프가 친척들에게 부사제 양성회의 기금을 부탁할 때의 어투를 흉내내어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께 무슨 잘못이라도 있나요? 그렇게 대하시니 말입니다. 없어요. 그럼 부인께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어. 그렇다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7년이나 같이 살아온 사람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버리다니 말입니다. 심하지요? 나는 놀라서 힐끗 그를 쳐다보았다. 하는 말마다 선선히 인정해버리니 나는 도리어 맥이 쭉 빠졌다. 그러고 보니 내 입장이 우습게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버렸다. 사실 나는 별의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설득도 하고 간청도 해보고 권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훈계도 하고 필요하다면 욕도 하고 화를 내면서 비꼬기도 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죄인이 자기 죄를 선선히 고백해버리면 훈계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겐 경험이 없었다. 무엇이든 늘 부정하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요, 스틱랜드가 물었다. 그 말에 나는 약간 경멸조로 대꾸해보았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그렇겠죠? 나는 주어진 임무를 솜씨 있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초조해지는 마음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아니,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어찌 아내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래선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부인께서는 어떻게 살고요? 난 그 사람을 17년간이나 먹여 살려왔어. 그러니 이제 자기도 혼자 힘으로 살아볼 수 있잖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살아보라고 해요. 물론 그 말에는 나도 응수할 말이 많았다. 여자가 사회에서 갖는 경제적 지위라든가 남자가 결혼할 때 묵시적,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계약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부인에게 애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 전혀. 당사자들에게야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문제였겠지만 그가 이 뻔뻔스러운 대꾸를 어찌나 쾌활하게 하든지 나는 웃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이자의 행위가 가증스러운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애써 그에 대한 도덕적 노여움을 되살려냈다. 당치도 않아요. 아이들 생각도 하셔야죠. 애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애들이 애걸복걸이라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이런 식으로 죄다 몰라라 하면 아이들은 거지가 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여느 집 애들보다 훨씬 더 호강한 셈이요. 게다가 돌봐줄 사람도 있고 여차하면 아이들 학비는 이모네가 대줄 거요. 하지만 아이들이 귀엽지도 않습니까? 정말 귀여운 아이들 아닌가요? 이제 그 애들과 영영 인연을 끊겠단 말씀입니까? 어릴 때는 기여했지만 이제 다 크고 나니 별 감정이 들지 않아요. 아주 몰인정하군요. 그런가 뭐 전혀 창피하지도 않고 창피할 것 없어. 나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비열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라죠.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해도 상관없단 말인가요? 상관없어요. 그 짤막한 대답을 얼마나 경멸스럽게 내뱉는지 지극히 당연한 내 질문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이 남들의 비난을 의식하면서도 과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리라 장담하는 겁니까? 누구에게나 양심 같은 것이 있는 법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 양심에 걸리지 않겠어요? 부인께서 돌아가신다고 해봐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가 입을 열기를 잠시 기다렸다. 마침내 내가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고 말았다.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있어. 당신 참 멍청한 사람이요. 어쨌건 말이에요. 싫어도 처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나는 약이 올라 대꾸했다. 식구들은 법이 지켜줄 겁니다. 법이라 한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뺏어낼 수 있겠어? 난 한 푼도 없어요. 있어봐야 100파운드나 될까? 나는 점점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가 묻고 있는 여관을 보건대 사정이 쪼달린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걸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할 셈인데요? 벌어야지. 자, 함께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압센트를 한 잔 하기 위해서 클래식 거리로 나왔습니다. 클래식 거리는
매우 활기차고 런던과는 다르게 아주 그 생동감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봅니다. 런던은 굉장히 엄숙하다 할까요? 틀에 딱 박힌 듯한 느낌이 든다면은 이 클래식 거리에 온갖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파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리에는 늘 사람의 피를 달아오르게 하고,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피를 달아오르게 하고, 또 뜻밖의 일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활력이 넘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뜻밖의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거리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엿볼 수 있도록,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처음 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벼운 질문을 합니다. 신혼여행 때 와보고 처음 왔습니다. 그 호텔은 누가 알아냈죠? 그랬더니 가장 싼 데를 물었더니 누군가가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아주 가벼운 얘기를 먼저 나눕니다. 그러다 중에 압센트가 나왔습니다. 압센트에 우리는 녹아드는 설탕 위에, 그건 압생트에 이제 설탕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녹아드는 설탕 위에 근엄한 태도로 물 몇 방울 떨어뜨렸다. 뭐 물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걸 근엄한 태도로 떨어뜨렸다는 게 영국적인 어떤 그거를 그대로 내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뭐 다르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근엄한 태도로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데 무슨 근엄한 태도가 있고 또 야박한 태도가 있나요? 그러나 화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근엄한 태도로 물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가, 제가 왜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려니까 그러잖아, 누군가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고 계셨군요. 그렇게 묻습니다. 에이미한테서 편지를 여러 통 받았죠. 그러나 읽어보진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뜯지를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오기만 오면은 보지 않고 그렇게 읽어보지 않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여유를 가지려고 담뱃불에 불을 붙였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내가 준비해 놓았던 때로는 애조를 띠고 때로는 붕괴를 하고 또 때로는 웅변적인 수사가 있고 등등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꺼내기는, 이 분위기에서 꺼내기는 예의치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있는데, 갑자기 스틸랜드가 킥킥킥 웃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골치 아픈 일을 맡았죠. 글쎄요. 그가 갑자기 킥킥 웃어대면서 골치 아픈 일을 맡았죠. 글쎄요. 그 다음 얘기 보세요. 보시오. 그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 기분 좋게 저녁이나 합시다. 빨리 그 얘기는 하고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또 조금 머뭇거리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인께서 슬퍼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을 해봅니다.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부인께 혹시 무슨 불만이라든지 어떤 그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무조건 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그렇다면은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부인께서 뚜렷한 어떤 불만이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17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버려버리면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심하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놀라서 힐끗 그를 쳐다보았다.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죠. 마치 이게 도둑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다 고백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얘기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했던 훈계하고 뭐 어떻게 하고 또 설득해보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어진 임무를 솜씨 있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아니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렇게 아내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어떻게 살라고요? 난 그 사람을 17년간이나 먹여 살려왔어. 그러니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지 않나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살아보라고 하세요. 이제 또 그렇게 말들이 참
여자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당시 시대는 그렇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한다는 게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렵지 않소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 설득을 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부인에게 애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한마디로 "없어요. 전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아이들 얘기를 꺼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 땅에 내 달라고 당신네들 부모가 돼 달라고 애원이라 해서 걔들이 이 땅에 왔나요? 걔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소?" 인제 이런 쪽으로 얘기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남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림없이 잘 지냈고 또 그 아이들은 그 이모네가 돌봐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모네는 아이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예비역 대령이고 하니까 넉넉한 형편에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아이들이 귀엽지 않습니까? 그 귀여운 아이들의 인연을 이제는 영영 끊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까지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얘기가 "어릴 때는 다 귀여워했죠. 하지만 다 크고 나니 별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몰인정하군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런가 보." 이럽니다. 전혀 창피하지도 않고요. "창피할 것도 없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다 비열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답이 얼마나 경멸스럽게 내뱉는지 지극히 당연한 내 질문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다음에 질문이 이겁니다. "양심에 끄러낌이 없나요? 괴롭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은 입을 열게 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있어. 당신 참 멍청한 사람이요." 그렇게 이제 화가 나서 말해 버립니다. "어쨌건 말이에요. 싫어도 처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나는 약이 올라 대꾸했다. 식구들은 법이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라 한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게 뭘 뺏어낼 수 있겠소? 난 한 푼도 없어요. 있어 봤자 약 100파운드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100파운드 다 써 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버려야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태연했다. 눈에서 시종 사라지지 않는 놀리는 듯한 웃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모조리 멍청한 말이 되고 마는 꼴이었다. 나는 잠시 입을 다물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았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에이미야, 재혼해도 되지 않소? 나이도 젊은 편이고 못생긴 편도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훌륭한 배우자감이라 말해줄 수도 있어. 이혼을 원한다면 필요한 사유를 대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내가 비웃을 차례였다. 이자가 교활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음이 뻔하다. 무슨 사정이 있어 여자와 다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그녀가 있는 곳을 알리지 않으려고 온갖 조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대꾸했다. "부인께서는 선생이 무슨 수를 써도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을걸요. 그러니 그런 가능성일랑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죠."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는데 꾸민 표정은 분명 아니었다. 입가에서 웃음기를 거두더니 그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봐요, 젊은 친구. 난 신경 안 써요. 이렇든 저렇든 내겐 전혀 상관없어." 나는 웃었다. "이러지 말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선생이 여자와 달아났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그는 움찔 놀라더니 느닷없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요란하게 웃어대는지 옆자리 사람들도 돌아볼 지경이고 몇 사람은 따라 웃기도 했다.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딱하군, 에이미도." 그러더니 그의 얼굴이 멸시에 가득 찬 표정으로 변했다. "여자들이랑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런 것뿐이야. 애정. 그저 언제나 애정이지. 남자가 자기를 버리면 꼭 딴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
당신은 얘가 여자 때문에 바보처럼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오? 아니, 그럼 여자 때문에 부인을 떠난 게 아니란 말입니까? 당연히 아니요. 명예를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다. 그때만 해도 참 순진했던 모양이다. 명예를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인을 버렸단 말입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소. 나는 한참 동안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자가 돌아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만 해도 나는 아주 젊었고 상대방은 내게 중년으로 보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딴 건 몰라도 몹시 놀랐던 것만은 기억한다. 아니, 나이가 40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요. 그림을 그려본 적은 있나요? 어렸을 적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면 가난하게 산다면서 실업계 일을 하게 만들었지. 1년 전부터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어. 한 1년 야간반에 나가 그림을 배웠어요. 부인께 클럽에 나가 브릿지를 한다고 하고 거길 나갔단 말인가요? 그렇소.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림은 그릴 줄 아십니까? 아직은 잘 안 돼요. 하지만 될 거요. 여기 온 것도 그 때문이지. 런던에서는 바라는 걸 얻을 수 없었어. 아마 여기서는 가능할 거요. 당신 나이에 시작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림은 다들 18 무렵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18살 때보다는 더 빨리 배울 수 있어. 어째서 그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대답이 없었다. 눈길은 지그시 오가는 인파를 향해 있었지만 나는 그가 인파를 보고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나는 그려야 해요. 승산 없는 도박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두 눈에 야릇한 빛을 띠고 있어 나는 어쩐지 불안했다. 나이가 몇이요? 23? 그 질문은 엉뚱하게 느껴졌다. 내 나이쯤이면 모험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는 벌써 청년기를 넘기고 버젓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증권 중개업자이며 아내와 두 아이까지 거느린 사람이다. 내가 했다면 자연스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터무니없는 길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디까지나 공평한 입장에 서고 싶었다. 하기야 기적이란 것도 있으니 훌륭한 화가가 되지 말란 법도 없지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일을 그르쳤다고 후회하면 큰 낭패가 아닙니까? 난 그려야 해요. 그는 되뇌었다. 잘해야 3류 이상은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가치가 있습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뛰어나지 않아도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저 보통만 되면 안락하게 살 수 있지요. 하지만 화가는 다릅니다. 이런 맹추 같으니라고. 제가 왜 맹추입니까?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게 맹추란 말인가요?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단 말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감명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어떤 격렬한 힘이 내게도 전해오는 것 같았다. 매우 강렬하고 압도적인 어떤 힘이. 말하자면 저항을 무력하게 하면서 꼼짝할 수 없도록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이지 그는 악마에게라도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악마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그를 갈갈이 찢어 놓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천연덕스러웠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의 눈길을 받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낡은 노폭 재킷 차림에 허름한 중절모를 쓰고 앉아있는 그를 어떻게 볼까 궁금했다. 바지는 헐렁하고 손은 더러웠다. 수염을 깎지 않아 더부룩한 붉은 턱, 작은 눈, 커다랗고 공격적인 코, 이것들이 다 투박하고 거칠어 보였다. 입은 큼지막하고 입술은 두텁고 육감적이었다. 정말이지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부인께 안 돌아가시겠단 말인가요? 마침내 나는 물었다. 절대 안 돌아가오. 부인께서는 다 없던 일로 하고 새로 출발하실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런 탓도 하지 않으시고요. 멋대로 하라지. 사람들이 비열한 인간이라고 욕해도 괜찮단 말인가요? 부인과 아이들이 비렁뱅이질을 해도 상관없고요. 상관없어. 나는 다음 말에 힘을 주기 위해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러고는 일부러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다. 정말 천하의 악질이군요. 자, 이제 그만큼 했으면 속이 후련할 테니 가서 저녁이나 먹읍시다. 자,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찰스 스트릭랜드가 대답하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단답형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또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화자는 여기에 당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화가 좀 났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보시게 되면요.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봐도 진전이 없으니까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에 됐을 때에 그때에 오히려 이제는 찰스 스트릭랜드가 처음으로 입을 먼저 뗍니다. 에이미는 재혼해도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에이미가 재혼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혼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생각에 화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자가 아주 교활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구만.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에이미가 재혼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곧바로 얘기합니다. 부인께서는 선생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을걸요. 그러니 그럴 가능성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는데 꾸민 표정은 분명히 아니었는 것 같다. 그 다음 얘기 왔어. 이봐요 젊은 친구. 난 신경 안 써요. 이렇든 저렇든 내겐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그 다음 화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지 말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본 줄 아세요? 우리가 이미 여자하고 도망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만은 갑자기 너털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그렇게 웃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따라 웃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에이미도 딱하군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여자들이란 기껏 생각하는 게 그런 것뿐이야. 애정. 언제나 애정이지. 남자가 자기를 버리면 꼭 딴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다니까. 그래, 당신은 내가 여자 때문에 바보처럼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오?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화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여자 때문에 부인을 떠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여자 때문 아니에요. 나는 명예를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걸고 맹세할 수 있다는 말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는 더 이제 놀랍니다. 아니, 나이가 지금 몇이십니까? 지금 나이에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어릴 적에부터 화가가 되겠다면 몰라도 지금 나이에 돼서 중간치기 끼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전혀 불가능한 일 같은데 어째서 그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오가는 인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가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래야 해요. 참 묘지부동이죠. 나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승산 없는 도박을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자는 두 눈에 야릇한 빛을 띠고 있어 나는 어쩐지 불안했다. 그 다음 얘기가 화자께 묻습니다. 나이는 몇이요? 그렇게 물으니까 23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쯤 되면은 모험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는 벌써 청년기를 넘기고 버젓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정권 중개인이며 아내와 두 아이까지 거느린 사람이다. 내가 했다면 자유는 쓰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터무니없는 길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디까지나 공평한 입장에서 서고 싶었다. 그렇게 그 아주 희박한 가능성에 왜 거기에다가 거느냐.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그 다음 대답도 난 그래야 해요. 그는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자의 얘기를 보십시오. 내가 3류점밖에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모든 걸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런 맹추 같으리니. 그러니까 제가 왜 맹추입니까?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게 맹추인가요? 그 다음 얘기 보십시오.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렇지 않고는 못 베기겠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는 열정이 담겨 있었고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에 빠진 경우의 비유는 참 멋진 비유라고 생각되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강렬한 의지, 압도적인 어떤 힘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그림을 그리겠다는 그 힘에 압도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치 표현이 재밌습니다. 악마에게 붙들린 사람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그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천연덕스러웠다. 물구름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눈길을 받고도 조금 더 동요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낡은 노폭 재킷 차림에 허름한 중전물을 쓰고 앉아있는 그를 어떻게 볼까 궁금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지는 헐렁하고 또 숨은 깎지 않았고 또 작은 눈에 커다랗고 공격적인 코, 이것들이 다 투박하고 거칠어 보였다. 게다가 입은 또 큼지막하고 입술은 두텁고 육감적이지 정말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외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인께 안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부인께서는 새 출발하자고 없는 일로 덮어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한 게 멋대로 하라고 하세요. 이럽니다. 그 다음 얘기가 사람들이 혹시 비열한 인간이라고 욕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비련뱅이질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화자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정말 천하의 악질이군요. 그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만했으면 속이 후련할 테니까 가서 저녁이나 먹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일어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제안을 거절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진심으로 느꼈던 분노를 제대로 표현했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머켄드르 대령에게도 내가 그따위 인격을 가진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어 그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나를 좋게 생각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리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 늘 자신감을 잃고 도덕적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내 감정이 스트릭랜드에게는 통하지 않을 게 뻔해서 말로 표현하기가 더더욱 거북했다. 아스팔트에서도 백합꽃이 피어날 수 있으리라 믿고 열심히 물을 뿌릴 수 있는 인간은 시인과 성자뿐이지 않을까. 술값은 내가 치렀다. 밖으로 나와 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가 넘치는 한 싸구려 식당을 찾아가 즐겁게 저녁을 먹었다. 나는 젊었고 그는 양심이 무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 다 식욕은 좋았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술집에 가서 커피와 술을 마셨다. 내가 파리에 오게 된 용건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한 셈이었다. 여기에서 그쳐버린다는 것이 어쩐지 스트릭랜드 부인을 배신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나는 그의 무심한 태도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여자처럼 끈질긴 집념을 가졌다면 모르되 어찌 똑같은 열성으로 같은 일을 3번씩이나 되풀이할 수 있겠는가. 스트릭랜드의 심내 상태를 되도록 잘 알아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함으로써 위로를 삼았다. 하긴 그런 일이 내게는 훨씬 흥미롭기도 했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말 주변이 좋지 않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말이 마음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주지 못하는 듯 그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가 힘든 모양이었다. 따라서 판에 박힌 상투어, 속어, 모호하고 어정쩡한 몸짓을 통해 그의 의도를 짐작해야 했다. 그런데 대단한 표현은 못했지만 그의 개성에는 사람을 따분하지 않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성실성 때문이었을까? 그는 파리를 처음 보면서도 그가 아내랑 같이 왔을 때는 별도로 하고 별로 감격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에게는 낯선 풍경일 텐데도 그다지 놀라는 기색 없이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파리를 수없이 많이 가보았지만 갈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렌다. 파리의 거리를 건너라면 뭔가 모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몸이 근질근질해진다.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아무런 변화 없이 평온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있던 영상 말고는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다. 그 술집에는 매춘부들이 많았다. 남자들과 어울려 앉아있는 아가씨들도 있었고 혼자인 아가씨들도 있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아가씨 하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스트릭랜드와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었다. 스트릭랜드는 그녀를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얼마 안 있자 그 아가씨가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와 우리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면서 술 한잔 사주시겠느냐고 아주 깍듯하게 묻는 것이었다. 여자가 자리에 앉자 나는 그녀와 얘기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스트릭랜드에게 있었던 게 분명했다. 나는 그가 프랑스어는 한두 마디밖에 모른다고 말해주었다. 여자는 반은 손짓으로, 반은 외국인이 하는 엉터리 프랑스어로 무슨 까닭에서인지 상대방이 그런 프랑스어를 더 잘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여자는 영어도 대여섯 마디는 알고 있었다. 자기 나라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나더러 통역을 해달라 했고 상대방의 답변이 무슨 뜻인지도 열심히 물었다. 스트릭랜드는 약간 재미있어하며 무던하게 대하기는 했지만 여자의 수작에 흥미가 없음이 분명했다. 아무래도 이 여자가 손색게 반한 모양인데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기분 좋을 것 없어. 나라면 민망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다. 여자는 웃음기가 도는 눈을 가졌고 입도 아주 매력적이었다. 나이도 젊어 보였다. 스트릭랜드의 어떤 점이 여자의 마음을 끌었는지 궁금했다. 여자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게 통역을 부탁했다. 이 아가씨가 선생 집에 따라가고 싶다 하는데요. 난 아무도 안 데려가오. 그가 대꾸했다. 나는 이 대답을 되도록 기분 나쁘지 않게 통역해 주었다. 내 생각에는 그런 청을 거절하는 것이 좀 야박하게 느껴졌다. 여자에게는 돈이 없어 그럴 거라고 말해 주었다. 이분이 마음에 들어요.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그런다고 말해 주세요. 이 말을 통역해 주자 스틱랜드는 짜증난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썩 꺼져버리라고 해요. 통역을 할 것도 없이 말투만 봐서도 내용이 뻔했기 때문에 여자는 갑자기 머리를 휙 뒤로 젖혔다. 화장이 짙어 알 수는 없었지만 얼굴이 빨개졌을 것이다. 여자는 벌떡 일어서서 말했다. 무슈 네파 폴리, 시사답지 못해요. 여자는 술집을 뚜벅뚜벅 걸어나가 버렸다. 나는 약간 화가 났다. 그렇게까지 모욕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여자야 호감을 표시한 것뿐 아닙니까? 그런 따위 일은 구역질이나요. 그는 퉁명스레 말했다.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말 지겹다는 표정이 얼굴에 역력했다. 하지만 역시 투박하고 육감적인 사나이의 얼굴이었다. 아마도 아가씨는 그 얼굴에 어떤 야수성에 끌렸던 모양이다. 여자라면 런던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어. 내가 여기 온 건 그 때문이 아니요. 아무래도 그 제안, 다시 말씀드려 파리에 와서 스트릭랜드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했는 게 맞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에 컨두르 대령 같은 경우도 그 인격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로 적어도 나를 또 좋게 생각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걱정과 또 지금까지 늘 자신감을 잃고 도덕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스팔트에도 백합꽃이 피어나리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물을 뿌릴 수 있는 인간은 시인과 성자뿐이지 않는가. 자기는 그런 것을
입장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도 참 멋진 표현이네요. 아무튼 자기는 시인도 못 되고 성자도 못 되기 때문에 하여간 스스로 이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값은 내가 좀 먼저 치르고 나왔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술집에 가서 커피와 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제 뭐 파리에 온 용건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으니까 더 할 얘기도 없고, 이제 나는 이 스트릭랜드의 심리가 도무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내게 훨씬 흥미롭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스트릭랜드는 표현하는 데 매우 서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판에 박힌 상투어, 그 다음에 속어, 모호하고 어정쩡한 몸짓을 통해 약간 그의 의도를 짐작해야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가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가 하는 말에는 그가 성실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는 파리가 아주 이 생동감 넘치고 이런 파리에서도 그저 별 그 요동 없이 그냥 자기가 하는 길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 같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파리를 갈 때마다 벌써 여러 번 갔지만은 늘 마음이 설레고 또 파리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뭔가 모험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에 몸과 마음이 근질근질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릭랜드를 보니까 매우 안정된 평온한 가운데의 상태에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있던 영상 말고는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까 악마라 그랬죠. 악마가 지금 끼었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 식당에서 있었던 좀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 술집에서는 매춘부들이 여럿 있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아가씨가 그렇게 자꾸 초파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니만은 술을 한 잔 사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깍듯이 예의 바르게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가씨는 스트릭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하는 그걸 얘기하는데, 불행히도 이 여자는 거의 영어를 잘 못하고 또 반대편 스트릭랜드는 불어를 거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려고 했더니만은 이 여자가 저쪽 그 남자에 대해서 관심 많다, 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가 선생님께 반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내가 웃으며 말했더니만은 스트릭랜드의 대답이 그렇다고 기분 좋을 일도 없어. 그렇게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매춘 부인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선생 집으로 따라가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통역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트릭랜드께 집에 따라가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그랬더니만은 와르 화를 냅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썩 꺼져버리라고 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 표정과 그 소리 지르는 거를 보고 놀라가지고 일어서면서 무슨 내빠 볼리,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신사답지 못해요,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술집을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버렸다라는 겁니다. 묻습니다. 그렇게 모욕까지 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자와 호감을 표시한 것뿐인데요. 그렇게 그따위 이런 구역질이 나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자세히 봤더니만은 정말 지겹다는 표정이 얼굴에 역력했고 역시 투박하고 육감적인 사나이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아마도 이 같은 야수성에 그 아가씨는 끌린 게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트릭랜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라면 런던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온 건 그것 때문이 아니요 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스트릭랜드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생각했다. 부인에게 해야 할 말도 정리해 보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부인이 불만스러워할 것이 뻔했다. 우선 나 자신부터도 불만스러웠으니까. 스트릭랜드는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의 동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 어쩌다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니면 대답하기를 꺼렸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어떤 막연한 반항심이 그의 느린 정신 속에서 서서히 자라다가 마침내 막바지 상태까지 다다랐던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그동안 자신의 단조로운 삶에 한 번도 초자감을 내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이상 그런 생각도 의심스러웠다. 그가 권태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그 지겨운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버리려고 화가가 되고자 결심했다면 이해할 만했을 것이다. 그런 일이야 흔히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내 느낌으로 그의 경우는 그런 흔해 빠진 경우가 아니었다. 마침내 나는 내 낭만적인 기질을 발동시켜 한 가지 설명을 짜맞추어 냈다. 좀 억지이긴 했지만 어쨌든 마음에 드는 유일한 설명이었다. 그 설명이란 이러했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어떤 창조의 본능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 창조의 본능은 그동안 삶의 여러 정황 때문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치 암이 생체 조직 속에서 자라듯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서 마침내 존재 모두를 정복하여 급기야는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까지 몰아간 것이 아니었을까.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데 새끼가 부화하면 다른 새의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내고 마침내는 그들을 보호해준 둥지마저 부숴버린다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창조 본능이 하필이면 이 우둔한 증권 중개인을 사로잡아 파멸시키고 그를 의지해 사는 사람들마저 불행에 빠뜨린다는 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기야 권력 있고 부유한 인간들의 혼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다 마침내 그들을 성령으로 굴복시켜 사로잡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안락과 여인의 사랑을 버리고 수도원의 고통스러운 금욕적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신의 뜻보다야 더 기묘할 건 없다. 삶의 전환은 여러 모양을 취할 수 있고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성난경유로 돌을 산산조각 내는 대격변처럼 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돌이 닳듯이 천천히 올 수도 있다. 스트릭랜드의 경우는 그 전환이 광신자에게처럼 단숨에 사도들에게처럼 광포하게 왔다고나 할까?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열정이 기회를 찾아 작동하였다 해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 현실적인 감각으로 볼 때 두고 보아야 할 일 같았다. 런던에서 다녔던 야간반의 동료 학생들이 그의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더냐고 물었을 때 그는 피죽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장난하는 것 같다더군. 여기서도 화실에 나갑니까? 그렇소. 그자가 오늘 아침에도 한 바퀴 돌아보던데 그림 선생 말이요. 내 그림을 보고는 눈썹을 쓱 치켜 올리더니 아무 말 없이 가버리더군. 스트릭랜드는 낄낄 웃었다. 기가 죽은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남들의 평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와 관련하여 가장 헛갈렸던 문제는 바로 이 점이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자신을 속이는 말이다. 그 말은 아무도 자신의 기벽을 모르리라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또한 기껏해야 자기 이웃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낼 뿐이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경향이 탈인습적이라면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도 탈인습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터무니없는 자존심을 가지게 된다. 위험 부담 없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문명인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일 것이다. 인습을 넘어서려다가 성난 도덕심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게 된 여자는 누구보다도 재빨리 채통이라는 방패를 찾는다.
나는 남들의 의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남들이 자신의 조그만 잘못들을 비난할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들은 아무도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하지만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정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내가 여기 있었다. 그러니 인습 따위에 붙잡혀 있을 사내가 아니었다. 이 사내는 온몸에 기름을 바른 레슬링 선수처럼 도무지 붙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자는 도덕의 한계를 넘어선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거 보세요. 모두가 선생님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군. 나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아오? 세상 사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한 번은 이렇게 비꼬아 보기도 했다. 아무래도 이런 격언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대의 모든 행동이 보편적인 법칙에 부합하게 행동하라는 격언 말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대먹지 않은 헛소리요. 칸트가 한 말인데요. 누가 말했든 헛소리는 헛소리요. 이런 인간을 상대로 양심에 호소해 보았자 효과가 있겠는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격이었다. 나는 양심이란 인간 공동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진화시켜온 규칙을 개인 안에서 지키는 마음속의 파수꾼이라고 본다. 양심은 우리가 공동체의 법을 깨뜨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경찰관이다. 그것은 자아의 성체 한가운데에 숨어있는 스파이이다. 남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남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여 우리는 스스로 적을 문 안에 들여놓은 셈이다. 적은 자신의 주인인 사회의 이익을 위해 우리 안에서 잠들지 않고 늘 감시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집단을 이탈하는 욕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냉큼 달려들어 분쇄해 버리고 만다. 양심은 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앞에 두라고 강요한다. 그것이야말로 개인을 전체 집단에 묶어두는 단단한 사슬이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스스로 제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받아들인 집단의 이익을 따르게 됨으로써 주인에게 매인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급기야는 왕이 매로 어깨를 때릴 때마다 아양을 떠는 신하처럼 자신의 민감한 양심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양심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온갖 독서를 퍼붓는다. 왜냐하면 사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그런 사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릭랜드가 자신의 행위가 불러일으킬 비난에 정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 무서운 사람을 피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마치 인간이 알 수 없는 괴물의 모습에 공포를 느끼고 뒷걸음치듯. 내가 작별 인사를 하자 그가 던진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에이미에게 전해줘요. 날 쫓아와봤자 소용없다고. 아무튼 호텔은 옮길 작정이니 날 찾을 수 없을 거요.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부인께서 선생과 헤어진 건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 제발 내 처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선생이 잘 말해주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여자들이라 워낙 머리가 나빠서. 자, 이제 14장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스트릭랜드 부인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만족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가 큰 과제였습니다. 자기 자신께도 일단 내 자신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 자체가 이미 스트릭랜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가 왜 그런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제 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얘기 나오는 데서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스트릭랜드가 가진 예술관이랄까, 예술혼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이 14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우선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너무 단조로운 삶이다 보니까 이 단조로운 삶에서 뛰쳐나보고 싶은 생각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내 느낌으로는 그 흔해 빠진 경우처럼 그렇게 하기는 아닌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가 생각해는, 물론 스트릭랜드 부인께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억지로, 좀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끼워 맞춘 게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속에 있는 창조 본능 같은 게, 창조 본능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마치 암이 우리 몸속에서 자라듯이 자꾸 자라나다가 어느 날 생체 조직을 암이 다 장악해 버리듯이, 그렇게 창조 본능이 전체를 갉아먹어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또 이런 예도 합니다. 탕란이라 하죠. 뻐꾸기 새가 탕란을 하듯이. 그래서 그 새끼들은 자기가 알에서 깨어나면 지보다 덩치도 작고 힘 약한 새들을 동주 바깥으로 밀어 내쳐버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지네들이 다 크고 나면 둥지조차도 부숴버리는 게 이들의 창조 본능 아닌가. 이것처럼 창조 본능이라는 게 이 중개인에게 쑥 들어가서 중개원을 이제 다 부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삶의 전환은 여러 모양을 취할 수 있고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성난 경류로 돌을 산산조각 내는 대격변처럼 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마치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돌이 닳듯이 천천히 올 수도 있다. 스트릭랜드의 경우는 그 전환이 광신자에게처럼 단숨에 사도들에게 광포하게나 왔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설득이 여러분 되나요? 나름대로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 닿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재와 예술, 이런 부분이 이제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천재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자기가 이루어 놓더라도 말할 수 없어야 그게 천재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천재는 일단 그 일을 이루어낸 자신조차도 말하기 어려운데, 외관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을 말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고, 예술혼이라도 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술혼이라는 건 남들 하는 식으로 늘 따라해 가지고는 예술혼이 될 수가 없겠죠. 무언가를 깨고 나와서 기존의 생각들과 형태를 깨고 나와서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는 게 예술혼이라고 봤을 때, 역시도 기존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께 눈에는, 또 그들의 생각에는 이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튼 동료 학생들께, 밤에 공부를 하는 동료 학생께 물어봤더니만은 휘죽 웃으면서 그냥 장난하는 것 같더군요.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화실에 나갑니까? 그래서 그자가 오늘 아침에도 한 바퀴 돌아보던데, 그림 선생님 말이요, 내 그림을 보고는 속리습을 쓱 찍혀 올리더니 아무 말 없이 가버리더군요. 스트릭랜드는 낄낄 웃었다. 기가 죽은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남들의 평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와 관련해 가장 헷갈렸던 문제는 바로 이 점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자신을 속이는 거더라.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죠. 결국은 예술적 재능 또는 예술혼이라고 봤을 때야 좀 어렵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내기가. 그 얘기를 지금 파고들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기벽을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좀 비꼬는 듯한 생각이죠. 또한 기껏해야 자기 이웃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견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싶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그래서 예술혼이라는 것은 그저 남들 눈에 띄기 위해서 또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 그저 남들이 하는 반대로 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탈인습적이고, 그럼 인습적이지 않다는 거죠. 탈인습적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터무니없는 자존심을 갖는 것 같더라. 너무 이제 까놔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이, 그 욕망이 밑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정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내가 여기 있다. 그 사내가 누굽니까? 찰스 스트릭랜드. 이 사내는 마치 온몸에 기름칠을 잔뜩 하고 레슬링 선수가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 잡으면 미끄러져 나가 버리듯이 이렇게 쪽쪽 미끄러져 나가 버리는 기름칠을 온몸에 한 레슬링 선수 같다. 도무지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는 도덕의 한계를 넘어선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부분 또 참 예리하죠. 내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것 보세요. 모두가 선생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마디를 했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석은 소리 하시는군. 나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아오. 세상 사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참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누가 세상 사람들 나처럼 할 수 있는 생각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는 거. 아무튼 그러면서 칸트가 했던 말을 또 보편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은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거 들어본 지도 없는 소리요. 그랬더니만은 이건 칸트가 했는 말인데요. 그렇게 했더니만 누가 했던 헛소리는 헛소리요. 그렇죠. 누가 했든 칸트가 했든 뭐를 했든 간에 내 쪽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헛소리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인간에게 양심에 호소한다? 이거는 효과 없는 일일 것 같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 된다. 연목구어라죠. 예.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물고기 찾는 격하고 똑같은 게 이 사람께 양심을 찾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예술혼이랄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을 계속 해 나갑니다만은 그다음 부분을 한번 볼게요. 흔히들 보면은 양심이라는 것은 사회 이익을 개인 이익보다 앞세우면서 그렇게 사회 이익을 생각해라, 그렇게 해서 양심을 거기다 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개인을 전체 속에 묶어 놓는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제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집단의 이익을 따르게 함으로써 주인에게 매인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개인은 그냥 희생돼도 좋은 거야, 이러면서 집단을 자꾸 앞세우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공리주의자라는 사람들 하는 얘기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같이 집단을 하면서 자꾸 얘기하던 사람들의 결국은 보면은 그자들이 주인이 되고 양심을 따르는 자들은 그자들에게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왕이 매로 어깨를 때릴 때마다 아양을 떠는 신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양심에 민감한 사람들 아닌가. 이것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양심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독설을 퍼붓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이 소설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 예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아무튼 스트릭랜드는 자신의 행위가 불러일으킬 그 비난에 대해서 정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 무서운 사람을 피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파리에서 런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작별 일사를 스트릭랜드에게 합니다. 에이미에게 전해주세요. 스트릭랜드가 하는 말입니다. 날 쫓아와봤자 소용없다고. 아무튼 호텔은 옮길 작정이니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라고 에이미께 얘기해 달랍니다. 그랬더니만은 화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부인께서 선생과 헤어지게 된 건 오히려 잘 된 것 같네요. 그 얘기를 하니까 찰스 스트릭랜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젊은 친구, 제발 내 처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선생이 잘 말해 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여자들은 워낙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 비하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군데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 소설 후반부 또는 끝날 때쯤 돼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비하의 문제, 이 문제를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여성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대로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런던에 돌아오니 스트릭랜드 부인으로부터 온 급한 전갈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는 대로 곧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가보니 머켄두르 대령 부부가 와 있었다. 스트릭랜드 부인의 언니는 동생과 닮긴 했지만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였다. 그녀는 마치 대영 제국이라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듯 태도가 자신만만했다. 상류 사회에 속해 있다는 의식 때문에 고급 장교의 부인에게는 흔히 그런 태도가 있었다. 행동이 활달하고 예의범절은 있었지만 군인이 아니면 차라리 가게 점원이 되는 편이 낫다는 믿음을 감추지 못했다. 괜히 사과는 싫어했다. 잘난 척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부인 이야기는 입에 담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좀처럼 찾아오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옷차림은 돈만 들였지 촌스러웠다. 스틱랜드 부인은 눈에 띄게 초조한 태도였다. 그래, 어떻게 됐지요? 만나 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실 작정인 것 같더군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림을 그리고 싶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인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그 방면에 관심이 있으셨던 걸 모르셨나요? 돌아도 단단히 돌았군. 대령이 소리쳤다. 스틱랜드 부인은 미간을 찌푸렸다. 기억을 더듬어 보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애가 물감통을 들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림은 영 엉터리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전혀 소질이 없었어요. 그야 핑계 아니겠니? 머켄드르 부인이 말했다. 스틱랜드 부인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전한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주부의 본능이 처음에 황당했던 감정을 극복했는지 이제 응접실도 상당히 정돈되어 있었다. 재앙이 있은 뒤 처음 찾아갔을 때 보았던 그 을씨년스러운 오랫동안 남에게 세를 주었던 집과 같은 분위기는 이제 다 가시고 없었다. 하지만 파리에서 스틱랜드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지금 그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으로는 좀처럼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에게 뭔가 이런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눈치챘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화가가 되고 싶었다면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윽고 스틱랜드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런 꿈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가장 잘 이해해 주었을 텐데요. 머켄드르 부인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것을 늘 달갑지 않게 보았던 모양이다. 교양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늘 비꼬듯이 말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에게 무슨 재능이 있다면 제일 먼저 격려해 줄 사람은 저예요. 저를 희생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고요. 남편이 증권 중개인이기보다는 화가인 편이 저도 좋고요. 아이들만 아니면 어떻게 살아도 좋아요. 저는 첼시의 허름한 스튜디오에서 살아도 이 아파트에서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얘, 네 말 더는 못 듣겠다. 머켄드르 부인이 소리쳤다. 설마 그 터무니없는 말을 고지 듣겠다는 건 아니겠지? 전 진심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슬쩍 참견했다. 그녀는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이 마흔에 하던 일 집어치우고 서자까지 버린 채 그림을 그리겠다는 남자는 없어요. 여자가 생기지 않고서야 모르긴 몰라도 당신네 예술한다는 사람 하나를 만났겠죠. 그 여자에게 홀려 머리가 돌아버린 거지. 스틱랜드 부인의 창백한 볼이 벼랑간 빨갛게 물들었다. 어떻게 생긴 여자죠?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내 말이 일종의 폭탄 선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없어요. 머켄드르 부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투의 소리를 내뱉었고 스틱랜드 부인은 벌떡 일어났다.
아니, 여자를 보지 못했단 말씀인가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혼자였으니까요. 말도 안 돼요. 대령의 부인이 소리쳤다. 그러니 내가 갔어야 했다니까? 하고 대령이 투덜거렸다. 나 같으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찾아내고 말았을 거야. 저도 그랬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약간 가시도친어조로 대꾸했다. 그랬으면 대령님의 추측이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틀렸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분은 고급 호텔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어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가긴 했지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짓을 저지르고 경찰을 피해 숨어 지낸다고는 생각지 않소? 그런 추측을 하면서 다들 일말의 희망을 갖는 듯 했으나 나는 조금도 동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바보같이 동업자에게 주소를 알려주었겠습니까? 나는 날카롭게 쏘아주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누구랑 같이 달아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입을 다물고 내 말을 생각해 보는 듯 했다. 좋아요. 당신 말이 맞다면 사정이 생각보다 나쁜 건 아니네요. 이윽고 머캔드루 부인이 말했다. 스틱랜드 부인은 언니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로 잘생긴 이마를 우물하게 찌푸리고 있었다.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머캔드루 부인이 말을 이었다. 그저 잠깐 변덕을 부리는 것이라면 곧 정신을 차리겠지. 처제가 한번 만나보지 그래요. 대령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파리에 가서 한 1년쯤 같이 살아도 안 될 건 없잖소? 아이들은 우리가 돌봐줄 테니까. 그 사람 좀 따분해하는 것 같았어. 머자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고 싶어질 거요. 그래봤자 해될 게 없을 테니. 나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머캔드루 부인이 말했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겠어요. 그럼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돌아와서 다시 아주 편안하게 주저앉고 싶을걸. 그렇게 말하고는 동생을 쌀쌀하게 바라보았다. 네가 그 사람에게 잘못 굴었는지도 모르겠다. 남자란 이상한 동물 아니냐. 다루는 법을 알아야지. 머캔드루 부인의 생각은 여자들이 흔히 하는 생각과 같았다. 남자란 늘 자기에게 매달리는 여자를 버리고 달아나는 못된 짐승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잘못은 대개 여자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마음이란 이성으로도 알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는 법이라는 말을 불어로 인용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바라보고는 말했다. 그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아니 얘 금방 우리가 뭘 했어? 그 사람 편안하게 사는데 길이 들어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못 살 사람이야. 지저분한 싸구려 호텔방에 살면서 얼마나 오래 버티겠니? 금방 실증 내고 말지. 게다가 돈도 없다잖아.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그이가 여자랑 달아났다면 가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오래 가리라고 생각지 않으니까요. 석 달만 지나면 여자에게 진절머리를 내고 말 거예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면 다 끝났어요. 거참 복잡하군. 대령은 자기네 직업 전통에서는 나설기 짝이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 못마땅한지 그 말에 온갖 경멸함을 담아 대꾸했다. 못 믿겠단 말이요. 돌아온다니까. 도로시 말대로 바람을 좀 피웠다 해도 별 탈은 없을 거요. 하지만 전 그이가 돌아오는 거 바라지 않아요. 에이미! 알고 보니 스툭랜드 부인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것도 느닷없이 치솟는 싸늘한 노여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간 숨가빠하면서 빠르게 말했다. 여자에게 넋이 빠져 같이 달아났다면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니까 그랬다면 내가 정말 그 일을 탓해서는 안 됐죠. 그냥 게임에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야 했어요. 남자란 원래 심지가 약하고 여자는 워낙 뻔뻔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난 그이가 미워졌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머캔드르 대령 내외는 한꺼번에 그녀를 나무랐다. 그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랐던 것이다.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스틱랜드 부인은 절망적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당신도 모르시겠나요? 그녀가 소리쳤다. 글쎄요. 부인 말씀은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 때문에 부인을 떠났다면 용서할 수 있지만 딴 생각이 있어 부인을 떠났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앞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중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스트릭랜드 부인은 나를 쳐다보았지만 별로 친근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 말에 대답하지는 않았다. 내 말이 정곡을 찔렀던 모양이다. 그녀는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누구를 미워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세요? 그동안 전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이가 결국은 돌아오겠거니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이가 죽어가면서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면 당장 달려가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어머니처럼 간호해주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말해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전 늘 당신을 사랑했어요. 다 용서하겠어요. 하고 말이에요. 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욕망을 볼 때마다 나는 좀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때로 여자들은 그 멋진 장면을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할까 봐 남자의 장수를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요. 난 이제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난 그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서 굶주리다가 친구 하나 없이 말이에요. 몹쓸 병에 걸려서 몸이 다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하고는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스트릭랜드가 제안한 말을 하기에는 이때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께서 이혼을 원하시면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하시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제가 그 사람 좋은 일을 왜 해요? 그걸 바라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부인을 위해서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때 나는 부인에게 약간 실망했던 것 같다. 그때만 해도 나는 사람의 인격이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여자에게 그토록 깊은 앙심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한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특질로 형성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한 인간의 마음 안에도 좀스러움과 위험, 악의와 선의, 증오와 사랑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안다. 아무튼 나는 스트릭랜드 부인이 그 순간 겪고 있을 쓰라린 굴욕감을 달래줄 말이 없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뭔가 위로해 볼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는 그분이 본인의 행동에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요. 무슨 힘에 사로잡혀서 그 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날파리처럼 꼼짝 못하고 계세요. 누가 마법이라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듣는 그 이상한 이야기들이 생각나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딴 인격이 들어가서 그 이전의 인격을 몰아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몸 안의 영혼은 워낙 불안정해서 이상 야릇하게 변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스트릭랜드 선생에게 귀신이 들었다고 했겠죠. 캔드루 부인이 옷 앞자락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금팔찌가 손목으로 흘러내렸다. 내게는 다 터무니없는 말씀 같아요. 그녀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에이미가 남편을 너무 믿은 건 사실이에요. 제 할 일만 하느라고 정신을 팔지 않았다면 무슨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어요? 내 남편이 1년 이상이나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다면 전 틀림없이 눈치채고 말 거예요. 대령은 허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는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렇다고 찰스 스틱랜드라는 인간이 몰인정한 작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매섭게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왜 아내를 버렸는지 아세요? 순전히 이기심 때문이에요. 딴 이유는 없어요. 그게 가장 간단한 설명이긴 합니다.
하고 나는 대꾸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설명도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스트릭랜드 부인은 전혀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런던으로 돌아와서 보니 급한 전갈이 스트릭랜드 부인으로부터 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는 대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만은 머켄두르 대령 부부, 그 다음에 스트릭랜드 부인 이렇게 집에 있었습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보니까 아주 초조한 모습으로, 그렇죠, 초조하죠.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죠? 만나 뵀습니다마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멈추다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그러면은 부인께서는 그림에 관심이 있다는 걸 몰랐었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대령이 버럭 소리 지르면서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만. 이제 그렇게 대령이 소리 지르고요. 아무튼 스트링랜드 부인은 기억을 더듬더니 하는 얘기가, 그이가 결혼하기 전에 물감통을 들고 다녔다는 기억은 하지만 그림은 엉터리예요. 형편없이 못 그려요. 우리가 얼마나 놀려댔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머켄두르 부인이 톡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야 핑계가 아니겠니? 집 나가는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핑계가 그걸로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켄두르 부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더라는 걸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을 이렇게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 집을 다시 돌려보니까 지금 스트릭랜드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이 집은 대골 중에 대골이더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가 그렇게 이 같은 대골단 집도 가장이 없으니까 이제 열신연스러운 집으로 이제 보인다랍니다. 스트릭랜드 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화가가 되고 싶다면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꿈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가장 잘 이해해 주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또 스트링랜드 부인은 얘기합니다. 그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면 내가 먼저 격려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희생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정권 중개인보다는 화가인 편이 저도 더 좋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실제 봐서 이 부분이 더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화가인 남편이 뒀다면은 첼시의 허름한 스튜디오 살아도 이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언니가 툭 튀어나옵니다. 예, 내 말을 더는 못 듣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얘기죠. 설마 그 터무니없는 말을 고지 듣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렇더니만 화자가 툭 튀어나와서 또 합니다. 전 진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더니만 언니 되는 머켄두르 부인 와이프는 여기를 한심스럽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나이 40에 그렇게 집 나가는 남자 같으면은 여자가 생기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 당신네들 예술한다는 사람들 만났죠? 그 여자에게 흘려들어가 머리가 돌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떤 예술을 한다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께 홀려 들어가서 그 여자께 빠져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렸다. 그 얘기. 그렇게 했더니 스트레이랜드 부인이 갑자기 볼이 빨갛게 물들으면서 어떻게 생긴 여자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없어요. 그렇더니 컨드르 대령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투의 소리를 내뱉고 스트레이랜드 부인은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여자를 못 봤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럽니다. 그랬더니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 혼자였습니다. 그랬더니만 대령의 부인이 또 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대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갔어야 한다니까 하고 대령이 또 투덜거립니다. 나 같으면 대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찾아내고 말 거야. 그렇게 하니까 화자가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약간 가시돋친 어조로 말했다. 그랬으면 대령님의 추측이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틀렸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분은 고급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방 한 칸에 얻어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돈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또 얘기해 보시죠. 우리가 모르는 무슨 짓을 하고 경찰을 피해
숨어 지낸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러면서 그들은 다 일말의 희망을 갖는 듯했으나 나는 조금 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와서 거기에 찰스 스트릭랜드가 어떤 특이한 꿈을 달을 쳐다보고 있는가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합니다. 만일 경찰에게 그렇게 쫓기는 몸이면 왜 동업자께 주소를 가르쳐 줬을까요? 어쨌든 그 사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누구랑 같이 달아난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그들은 잠시 입을 다물고 내 말을 생각해 보는 듯 했다. 좋아요. 당신 말이 맞다면 사정이 생각보다 나쁜 건 아니네요. 이었고 켄두루 대령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트릭랜드 부인이 언니를 이렇게 쳐다보낼 만한 창백한 얼굴로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여자랑 달아났다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나는 이제 그 일을 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대령은 옆에 앉았다. 그 참 복잡하군. 이제 이럽니다. 그렇죠. 군인의 생각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본문은 이렇게 대령은 자기네 직업 전통에서는 낯설기 짝이 없는 그런 사고 방식이 못마땅한지 그 말에 온갖 경멸감을 담아 대꾸했다. 못 믿겠단 말이요. 돌아온다니까 도로시 말대로 바람을 좀 피웠다 해도 별 탈은 없을 거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얘기가 스트릭랜드 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 거기가 돌아오는 거 바라지 않아요. 여자가 아닌 문제로 나갔다면 오히려 거기가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언니가 에이미 하면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자께 왜 빠진 게 아니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넋이 빠져 달아났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 일을 탓해서는 안 되죠. 그냥 꿰매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란 원래 심지가 약하고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남자란 원래 심지가 약하고 여자는 워낙 뻔뻔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난 그이가 미워졌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네컨드루 대령 내에는 한꺼번에 그녀를 나무랬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러니까 스트링랜드 부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화자가 이제 정리합니다. 글쎄요, 부인 말씀은 집을 여자 때문에 나갔다면 용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러면서 그 스트릭랜드 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누구를 미워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세요? 그동안 전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이가 돌아오겠거니 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이가 죽어가면서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면 당장 달려가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어머니처럼 간호해주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해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전 늘 당신을 사랑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행동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 때문에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또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상대편성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요. 난 이제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난 그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죽였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서 굶주리다가 친구 하나 없이 말이에요. 몹쓸 병에 걸려서 몸이 다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하고는 끝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이제 퍼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부인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아니 내가 왜 그 사람 좋은 일을 해요? 그렇게 이혼은 또 안 해주겠다 합니다. 그걸 바라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부인을 위해서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어쓱합니다. 그 다음 화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말들이 참 보석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특질로 형성되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한 인간의 마음 안에서도 좀스러움과 위험, 악의와 선의,
정의와 사랑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안다. 참 이런 말이 참 멋지죠. 그러면서 뭔가를 위로해 볼 생각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요, 그분이 부인의 행동에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돌아뜨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는구만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날파리 같았어요. 어떤 마법에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그랬더니만은 건두루 부인이 또 덥석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다 터무니없는 말씀 같아요. 그녀가 쏘아붙이듯 말합니다. 에이미가 남편을 너무 믿은 건 사실이에요. 제 할 일만 하느라고 정신을 팔지 않았다면 무슨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어요? 남편이 1년 이상이나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다면 전 틀림없이 눈치채고 말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건드루 대령은 허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때의 화자는 이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양심에 조금도 꺼림낌 없는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 다음 얘기 보십시오. 그렇다고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인간이 몰인정한 작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매섭게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왜 아내를 버렸는지 아세요? 순전히 이기심 때문이에요. 딴 이유는 없어요. 그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대꾸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설명도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하면서 자리에 일어서자 스트릭랜드 부인도 붙잡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는 쪽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오늘 장을 쭉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한번 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15절이 왔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스트릭랜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다음 일반 사람들의 생각들이 도저히 어떤 합일점이라 할까? 또는 안 그러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어려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 스트릭랜드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의무, 그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무장해제하다시피 해제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런 것 마흔이 돼가지고 이런 것 해야 되지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냅니다. 무관심하게. 그것도 상관없어.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릭랜드는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당신네들이 갖다 대는 잣대는 내게는 적용되지 않아. 아예 적용되지 않는 쪽으로 서버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으로서의 의무 또는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한 책임 또는 시민사회에서의 공유된 사회계약 이런 것들은 스트릭랜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소위 말하는 악마가 현현했다라는 겁니다. 예술혼이라는 악마가 스트릭랜드를 덮고 있어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부제입니다. 결국은 스트릭랜드는 자기가 이걸로 큰 이름을 내겠다든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부를 샀겠다든지 이런 거는 눈꼽만큼도 안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느 선택, I want가 아니고요. 내가 이런 걸 원한다가 아니고 I must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must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뭔가 귀신이 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쪽이죠. 그 다음에 13장, 14장에 오게 되면은요. 아무튼 이 파리에서 만나서 같이 식당에서 벌어지고 또는 술집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인데 이 얘기들 속에서도 어떤 서로 합일된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다른 면을 보게 되죠. 특히 여기에 매춘부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른 쪽이죠. 그렇게 전혀 다르면서 마침내 14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화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실패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아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스트릭랜드를 만난 걸 혼란스러워하죠. 그 스트릭랜드를 만난 그 혼란 속에는 아마도 스트릭랜드가 비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스트릭랜드가 이 도덕을 초월한 사람이 아닌가. 스트릭랜드께 도덕이고 그런 거를 때를 갖다 대면 안 되는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걸로 보여지죠. 그러면서 15장에 돌아와서 런던으로 돌아와서 스트릭랜드 부인과 그 다음에 그 형부 언니 이렇게 같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이상적인 것, 꿈이라는 것, 이거는 이 머컨두루 대령 그 부부들께는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 같은 이상을 쫓는, 달을 쫓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형편없는 인간으로 취급해버리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스트릭랜드 부인 쪽에서 봤을 때도 다른 여자께 꾀임에 빠져서 집 나갔다면 나는 용서해주고 들어라 할 수 있지 몰라도 희한한 미술을 그리기 위해서 집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실망합니다. 앞에 게임에 빠졌다가는 오래 못 가고 곧 실상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미술에 빠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존재, 이 가정이라는 것, 이 자체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행위가 이 행위가 아닌가를 봅니다. 이 가정과 부인에 대해 가지고 아내에 대해 가지고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들어간 자리가 예술이라는 자리로 옮겨가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6펜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6펜스에 대해서 뭘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내면적 비전을 추구한다는 말에 절망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순수한 정오로 전환돼 버립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무력화시켜 버린 힘에 대해 가지고 자신을 재확인시켜 보고 싶은 그 심리적 기제가 여기에 발동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2장에서 15장까지에 나오는 주제랄까? 중요한 거는 이 소설에서의 전체적인 이 출발을 할 때에 있어서 마치 한 개의 도가니와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명확한 형성을 여기서 이제 두고 간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한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 스트릭랜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스트릭랜드는 형이상학적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회적인 의무, 물질,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6펜스로 대표되는 이 6펜스에 붙들림된 사람이 아니고 고독하고 숭고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는 예술성이라는 쪽에 달리라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머싯 모험은 여기에서 누가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술이라는 게 끔찍한 파괴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께는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을 가지고 내가 꿈을 꾸고 하는 것과 또 그다음에 현실 속에서 내가 의무를 다하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당장의 필요에 충족히 살아가는 삶 이것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앞으로 또 더 큰 일도 벌어집니다. 요 정도 집 나가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일들도 벌어지면서 좀 전에 이 주제가 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난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달과 6펜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달을 쳐다보면서 이상을 갖고 꿈을 꾸고 살고 계세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내 디딘 땅에 발을 분명히 잘 디디면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걸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